나는 지대 이론보다 훨씬 더 쉽고, 이론 이름 속에 의미를 전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 이름만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 도시 성장 이론은 정말 손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쉬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시 성장 이론도 거의 그냥 매년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건 득점을 못하면 진짜 점수 딸 데가 없어요. 역시 학자하고 이론 이름을 결합시켜서 매치를 시키고 이론 이름을 제대로 음미하면 이론의 요지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 성장 이론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이론이 버제스가 주장한 동심원 이론인데 이 도시 성장 이론은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3월에 설명 안 합니다. 이건 내용이 첨가될 것도 없고 오늘 설명하는 거나 3월에 하는 거나 5월에 하는 게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면 이건 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점검할 수 있어요. 아주 용어 속에 답이 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아주 조그만한 전통적인 소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조그만한 소도시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조그만한 소도시를 보면은 이 소도시는 도심 한복판에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는 하나의 핵이 있어요. 그 한 개의 핵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할 때 5개의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한다.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양이 동심원 모양으로 확대가 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성장하니까 모양이 동심원상으로 확대해 가죠. 그래서 이제 동심원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 1지구가 이 소도시의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는 한 개의 핵입니다. 하나의 핵, 요 1지구 이름을 중심 업무 지역, 용어 모르면 안 됩니다. 중심 업무 지역, 영어로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 CBD라고 하는데요. 중심 업무지역은 소도시의 심장부에 하는, 소도시 한복판에 있는 심장부, 상업지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도시에 가보면 도심 한복판에 형성된 상업지역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모든 기능이 다 모여있어. 정보, 문화, 유통, 통신화, 급식이 모든 기능이 다 응집되는 한 개의 핵, 요게 이제 하나의 핵이죠. 그래서 도시는 이렇게 한 개의 핵인 중심 업무지역을 기점으로 5개의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동심원이라고 했는데, 이 1지구는 이제 소도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2지구가 전이지역 또는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역이라고 합니다. 점이지대, 천이지역 다 같은 말인데, 이 전이지역은 이 소도시에 가장 못 사는 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설렁가를 뜻해요. 빈민촌입니다. 그래서 가장 못 사는 빈민촌이 도심 한복판 2지구에 입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겠죠. 요걸 모르면 이제 이 이론의 요지를 점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3지구가 저소득층 주거지역인데,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근로자 주거지대라고 합니다. 근로자 주거지대, 저소득층 지역 같은 말인데, 이 3지구를 왜 근로자 주거지라고 하느냐? 이 3지구는 공업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업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주거지대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4지구가 고소득층 주거지역인데, 이 4지구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고급주택들만 밀집이 돼가지고요. 고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아주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죠. 요 4지구까지가 소도시의 경계입니다. 요 4지구까지가 소도시의 경계고, 5지구는 소도시 경계 밖에 존재하는 교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도시 경계 밖에서 새로 형성되는 신시가지 비슷한 이런 데인데요. 여기를 통근지역이라고, 이 통근지역은 이 소도시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층들이 초호화 주택을 지어놓고 도심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이 지구가 입지하는 순서를 모르면 이 이론의 요지를 점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2지구가 빈민촌이고 3지구가 저소득층 지역이죠. 이 도심부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주거지를 선정하고, 4지구, 5지구 이 외곽 쪽에 고소득하고 가장 잘 사는 부유층들이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곽 쪽에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이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지구가 입지하는 순서가 바뀌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지구가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어떻게 배열돼서 입지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부터 외워야 된다. 자, 머리 긁다 따요.
머리 글자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만 어쩔 수 외워야 되니까. 중심 의무지역, 전이지역, 저소속성 지역, 고속성 지역, 통근지역. 이렇게 이제 해서 머리 글자를 따면 중전, 저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되겠죠? 중전, 저는 고통스러워요. 그 배용준 씨 나온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스캔들 영화에 보면 배용준 씨가 이 중전마마를 그리워하면서, 그죠? 저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와요. 영화에. 내가 지은 말이 아니고. 중전, 저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외워놓고. 여기 이제 2지구, 3지구인 도심지역에 저속계 입지를 하고요. 외곽 쪽에 소득수준이 높은 고속계 입지를 하는데, 왜 저소득층이 도심에, 외곽이 아닌 도심에 저속계 입지를 하느냐. 도심부로 갈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겁니다. 고용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입지를 하고 있어야 일자리를 쉽게 얻으면서, 그죠? 생계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이 외곽에 입지하는데, 왜 고소득층은 외곽 쪽으로 가느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요, 쾌적성을 추구합니다. 쾌적성을. 근데 주거공간은 도심보다는 외곽으로 가야 쾌적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이 쾌적성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쾌적성이 높은 외곽 쪽에 주거지를 선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이 접근성이 양호한 중심부에 가까이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지구가 지금 이 전이지역으로서 설렁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빈민들이 도심의 한복판 이지구에 있죠.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은 도심으로 갈수록 빈민들이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빈곤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질병과 같은 이런 현상, 질병 또는 뭐 도시 문제나 인구 문제 이런 현상이 점점 증가해가는 경향이 강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질병이나 범죄, 질병 이런 것들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심 한복판 이지구에 빈민들이 입지하니까 도심 쪽으로 갈수록 빈곤이나 범죄 이런 게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걸 입증했던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고, 조그마한 이제 소도시를 보면은 도시가 동심원화로 확대되면서 승리하는 걸 대부분 알 수 있죠, 그죠? 완전한 동심원은 아니지만, 그죠? 동심원화로 확대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T넷의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이 자 중심지를 기점으로 해서 6개의 농업지대가 동심원상으로 배열돼서 농장활동을 수행했죠. 그 T넷의 농업지에 관한 이론을 그대로 도시에 접목시켜가지고 도시가 성장할 때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한다. 이걸 입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넷의 농업지에 관한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T넷의 이론이 다른 입지론의 선구지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 배경이 됐으니까 T넷을 입지론의 선구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것도 그 말 어디 있어. 그 동심원 이론에 보면은 니은 지문인가 어디 찾아봐. 동심원 이론에 니은에 보면 T넷의 농업지에 관한 고립국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 성장 발달시킬 이론이 동심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T넷의 이론을 응용해서 동심원 이론이 나온 거지. 동심원 이론을 응용하여 T넷의 고립국 이론이 성장 발달했다. 그러면 배경이 바뀐 거잖아요. 시험 문제가 그거라니까 딴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 다음에 도심 쪽에 가까이 누가? 저소득층이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입지하고, 고소득층은 쾌적성을 추구해가니까 외곽 쪽에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이제 제일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는 게 이겁니다. 도심에 누가 입지하고 외곽 쪽에 누가 입지하는가. 이게 선행이론하고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자주 다룰 수밖에 없고요. 빈민들이 도심에 입지하고 있으니까 도심으로 가야 이런 현상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동심원 이론을 약간 수정해서 나온 게 두 번째 이론, 호이트가 주장한 선행이론. 이 선형이라고 할 때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부채선자니까 선형이라는 말은 부채꼴 모양이다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할 때 마치 부채를 펼친 모양, 부채꼴 모양을 이룬다. 그래서 그 모양에 착안해서 부채선자를 써서 선형이론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도시가 성장할 때 부채꼴 모양을 이루면서 성장하는가? 그 이유가 도시는 교통축, 이 교통축이나 교통망이나 교통 노선이나 같은 말입니다. 도시가 성장할 때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 발달하니까 마치 모양이
원을 약간 변형한 부채꼴 모양을 이루면서 승려한다. 그래서 부채 이름이 부채 선자를 써서 선행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자, 이 선자가 부채 선자라는 것만 알면 이거는 내용을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선행이론도 동심의론에서 약간 이제 수정된 거죠. 동심의론은 도시의 핵이 몇 개? 한 개죠. 중심의무지하는 하나의 핵을 기점으로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한 개의 핵인 중심의무지역을 기점으로 성장합니다. 이 하나의 핵이 중심의무지역이죠. 근데 소도시가 조금 커지면요.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이러면서 교통 노선, 교통축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좀 웃어. 왜, 수경 씨, 뭐가 그리 좋아? 나한테도 좀, 뇌를 좀 웃게 만들어줘봐. 그런 소리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저를 좋아한다 이러면. 그죠? 살짝 모르게 내 혼자 있는 데서 원장님 좋아요 이래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야 뭐 그렇다고 좋아한다고 별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수업 시간에 저렇게 즐겁게 웃을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 그죠? 형옥 씨 빼놓고 우리 둘만 점심시간에 가서 고기 먹고 오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을 할 때 이게 교통축입니다. 교통노선. 이 교통노선을 따라 성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한 동심원은 아닙니다. 동심원에서 약간 변형된 모양을 형성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부채를 착 이렇게 펼쳤을 때 부채를 딱 펼쳤을 때 모양과 닮았다는 거다. 그래서 이 도시가 성장하는 게 부채꼴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분채 선자를 써서 선행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교통축인데 실제 이 교통축이 가장 번화가를 의미합니다.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중심부거든요, 이게. 근데 이 교통축에 가장 먼저 고소득층이 자리를 잡아요. 고소득층이 가장 먼저 교통축에 입지합니다. 그러면 고소득층의 인근 지역으로 중산층이 입지를 하고 고소득층의 반대편이다. 고소득층의 반대편에 저소득층이 입지를 해서 주거입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고속하고 저소득층이 서로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있잖아요. 자, 앞 시간에 도심지역에서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일정한 경계를 두고 주거지역을 분리하여 형성하는 걸 주거분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도심지역에서 주거분리가 전개되는 과정을 입증하고자 했던 이론이 선행이론이에요. 상당히 도시성장이론을 대표할 수 있는 이론인데 이 고속경 지역 앞에 점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3번, 3번,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번이 바로 뭐야? 저급 주거지역. 저소득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저소득 지역이냐?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저소득 지역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 고속이 거주를 하다가 주택이 노후화되죠? 그럼 고속은 세집사서 이사가, 세집사서 이사가고 자기가 살던 주택을 저소득의 임대를 통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현재는 저소득 지역이 아니지만 나중에 저소득 이주에 들어와서 이 지역들이 저소득 지역으로 변모될 것이다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지금 현재 저소득 지역 같으면 이게 점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점선이죠. 이건 아직 저소득 지역은 아니고 나중에 저소득 지역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소득 지역이 저소득으로 변모되는 게 무슨 여가지? 하향여가죠. 바로 이 도심에서 주거분리 과정을 통해 하향여가가 전개되는 걸 입증하고자 했던 이론. 이게 바로 선행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향여가 자체가 전개되는 걸 입증하고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성장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이론입니다. 실제는. 그런데 이 호이트가 이 이론을 주장을 하다가요, 결론을 딱 이렇게 내리고, 나중에 하향여가가 전개된다. 이런 결론을 딱 내리고, 이론을 연결을 시켜주면 상당히 빛나는 이론이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랭이 좀 짧아가지고, 그죠? 이론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나무 코트를 입어버렸어요. 너무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론의 결론이 없어. 결론이 없다 보니까 평가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심의론을 그냥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이 결론만 내리듣더라면 상당히 이 이론은 도시성장론을 대표할 수 있는 이론이 될 겁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주거분리 과정을 통해 하향여가가 전개되는 걸 입증하겠던 이론. 도시가 성장할 때 바로 이게 뭡니까? 교통축. 이 교통축을 따라 성장 발달하니까 원을 약간 변형한 부채꼴 모양을 이루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이 모양의 차근해서 부채 선자를 써서 선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선자가 부채 선자다. 이것만 하면 이거는 부채꼴 모양. 왜? 교통축을 따라 성장하니까, 그지?
요게 이제 이 이론의 요지고 다 나왔죠. 근데 실제 이제 답을 요구하는 거는요, 물론 도시가 교통축을 따라 승량함으로 부채꼴 모양을 이룬다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냐? 그게 호이트의 선행이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겠죠? 실제 문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답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잘 봐요. 이 교통축이 실제는 가장 그 도심 지역을 대표하는 번화가고 여기가 가장 접근성이 양호한 중심부를 뜻해요. 근데 동심을 인해서는 도심에 누가 입지를 했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입지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선행에 인해서는 그 도심부에 누가 고소득층이 입지를 하는 겁니다. 고소득층이. 이게 서로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제 비교하는 게 시험 포인트인 거예요. 선행이론은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교통축에 고소득층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고소득 교통축에 가장 먼저 입지를 하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의 반대편에 입지를 해서 주거분리가 전개된다. 이걸 입지했던 이론이 선행이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도심부에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부에 누가 고소득층이 입지를 한다. 그게 선행이론이고 동심의 이론은 접근성이 양호한 중심부 도심에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부에 저소득층이 입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이론을 비교해서 정의할 차이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 두 개 이론을 또 약간 수소해서 나온 것이 해리서와 울만이 주장한 다핵심 이론.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할 때 선행이론이나 동심이론은 한 개의 핵인 이 중심 의무지역을 기점으로 성장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소도시가 더 커져서 대도시로 변모가 되죠. 그럼 중간중간에 부도심이 형성되니까 핵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핵으로 분화가 되면서 성장 발달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핵이 여러 개니까 다핵심 이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다핵심 이론은 이제 대도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입니다. 영국의 수도가 어디죠? 런던이죠. 한국의 수도는 어딘지 알죠?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니까 런던은 대도시 아닙니까? 그죠? 영국의 수도니까 이 런던과 같은 대도시의 구조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한 거냐? 도시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느냐? 이 도시의 기능적 분화 과정을 입증하고 했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 동심의 이론과 선행의 이론은 하나의 핵을 기점으로 성장했죠. 그 한 개의 핵에는 모든 기능이 전부 다 응집이 다 돼 있어요. 여기에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한 개의 핵에는 정보, 문화, 유통, 통신, 주거, 상업할 것 없이 모든 기능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소도시가 조금씩 커져가지고 대도시로 변모가 되면 중간중간에 부도심이 형성되거든. 그러니까 요 한 개의 응집되어 있던 기능이 전문화된 기능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대로, 정보는 정보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유통은 유통대로 이렇게 해서 계속 전문화된 기능으로 분화가 되니까 핵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핵으로 파생이 되면서 성장 발달해 간다 이 말이다.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면서 여러 개의 핵으로 발달해 가니까 다핵심 이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그럼 왜 한 도시에서 그죠? 핵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핵으로 분화가 되느냐? 여러 개의 핵이 형성되는 원인이 있겠죠. 다핵이 왜 발생하게 되느냐? 여러 개의 핵이 왜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핵의 성립 요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도시는 한 개의 핵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핵으로 발생이 되느냐? 첫째는 동종 활동. 똑같은 활동 간에는 서로 모여서 이익을 추구해가요. 집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활동을 할 때는 주택들이 다 한 곳에 모이고요. 공업 활동을 할 때는 또 공장이 또 한 곳에 모이죠. 이렇게 해서 집적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동형 활동끼리는. 근데 서로 다른 활동, 이종 활동, 같은 말이겠네. 이종 활동이 서로 다른 활동 간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 활동하고 공업 활동이 똑같은데 입지해갖고 주택하고 공장이 똑같이 입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활동 간에는 이해가 상반됐으니까 서로 흩어져서 분산 입지에서 핵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핵이 여러 개로 파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대 지불 능력이 달라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금융업이라든가 상업 이런 업종은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도심부에서 핵을 형성하겠죠. 근데 지대 지불 능력이 없는 농업이나 목축업 이런 업종은 수익이 안 나니까죠. 지대가 낮은 외곽 쪽에 가서 핵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 여러 개로 파생이 되는 거고요. 또 각 활동마다 요구하는 시설이 다르죠. 활동에 따른 시설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주거 활동을 할 때는 주택이라는 시설이 필요하죠. 공업 활동을 할 때는 공장이라는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상업 활동을 할 때는 뭐 쇼핑센터라든가 그죠? 쇼핑몰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이게 주택이나 공장, 쇼핑센터 이런 게 한 장소에 어떻게 입주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로 파생이 되니까 핵은 여러 개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핵이 성립하는 요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다핵 심의로해서 딱 이거밖에 없어요. 아주 쉬워요. 동심의 이론은 도심에 누가 입주하고 외가에 누가 입주하는가. 빈민들이 어디에 입주하니까 도심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이것만 알면 이건 해결된 거고요. 또 선행 이론은 선자가 부채 선자라는 걸 알면 이것도 해결됐죠. 그리고 이 교통 쪽에 가장 먼저 누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이 이 접근성이 향한 중심부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다는 게 초점이고요. 다핵심의론에서는 왜 여러 개 해결되느냐. 동종 활동 간에는 집적해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서로 모여서. 근데 서로 다른 이종 활동 간에는 분산해서 입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 여러 개가 되는데 이걸 꼭 반대로 냅니다.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으로는 동종 활동 간 분산 입주하고 이종 활동 간에는 집적 이익을 추구함으로 여러 개의 핵으로 분화가 된다.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거다, 이걸. 딱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익히고 있으면 틀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작년에 29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도시 성장 이론을 한 문제를 내면서, 그죠? 박스 속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 지문을 넣고요. 다음에 설명하는 이론은 무슨 이론인가? 기억. 동종 활동 간에는 집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니은. 서로 다른 이종 활동 간에는 분산 입지하여 핵을 추구해 간다. 디귿.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하였다. 이렇게 딱 나왔어. 이게 무슨 이론? 해리스와 울만을 보는 순간에도 다핵심 이론 한 개 떠올라야 되겠죠? 이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을 두 개를 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다, 이런 것 때문에 핵이 여러 개로 분화가 된다는 걸 아니까 다핵심 이론 한 게 바로 떠올라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뭐 다른 거 찍고 이래야 틀리다.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도시 성장은 이거 위에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시험은 95% 이상 그냥 요 세 개 이론을 비교해서 냅니다. 시험에. 아주 쉽게 그냥 시험 포인트가 다 나와서 이미. 자, 이 이제 세 가지 이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요 앞에 있는 세 개 이론을 통합해 버린 게 있어요. 그게 시몬스가 주장한 다차원 이론인데,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은 도시가 점점 커져가지고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한다. 그럼 한 개의 핵에서 여러 개의 핵으로 파생이 됐죠. 그때 더 커져버린다, 대도시에서. 그러면 여러 개의 핵이 아니고 여러 차원으로 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여러 개니까 다차원 이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다차원 이론은 별게 없어요.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이론을 통합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그리고 호이트의 선행 이론과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세 개의 이론을 통합해 가지고 동심원 이론 관점에서는 도시화라는 차원, 그리고 선행 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 계층이라는 차원, 또 다핵심 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인구의 인종별 분포라는 차원. 그래서 도시가 성장할 때 이렇게 도시와 사회 계층, 인종별 분포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성장 발달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차원 이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몬스는 이제 도시가 성장 발달하는 것을 어느 한 개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어느 한 개의 이론만 갖고 도시의 성장을 설명하는 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앞에 나온 세 개를 그냥 통합해 버려 가지고 이 세 개의 이론을 합쳐서 도시가 성장할 때 이렇게 도시와 사회계층, 인종별 분포라는 여러 차원으로 성장 발달해 간다. 그래서 차원이 여러 개니까 다차원 이론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다섯 번째 이론이 베리가 주장한 유상도시 이론인데, 이 상당히 재미있는 이론입니다. 유상도시 이론이라고 할 때 이 유상이라는 말은 리본이라는 뜻입니다. 리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머리띠라는 뜻이에요. 머리띠. 도시가 성장할 때 마치 머리띠를 두는 것처럼 리본 패턴을 이루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이 모양이 리본처럼 성장하니까 리본 모양에 착을 해서 유상도시라고 명명을 해서 유상이라는 말이나 리본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러면 이 머리띠를 두는 것처럼 리본처럼 성장하냐면 교통수단이 없을 때는 외곽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죠. 외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도시 중심부에 주택이나 업무시설이 도시 중심부에 전부 집중돼가지고 여기에 다 모여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승용차가 생기면서 외곽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교통기관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도시 중심부에 모였던 시설들이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분산해서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집중된 시설이 이렇게 간선도로를 따라서 분산해서 입지하니까 마치 도시가 성장하는 모양이
머리띠를 두는 것처럼 이렇게 리본처럼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최근에서 유상도시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리본이라는 영어가 나오면 유상도시론 하는 게 떠오르겠죠. 근데 리본 모양을 안 주고도 이 유상도시론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자, 왜 이런 모양이 되느냐? 줄 딱 쳐야 될 게 교통기관의 현저한 발달. 이 교통기관의 현저한 발달로 인해 도시 중심부에 모였던 시설이 뭘 따라? 간선도로. 그 간선도로를 따라 분산해서 입자하는 게 나타나니까 도시가 성장하는 모양이 이렇게 리본처럼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기관의 발달하고 간선도로 이 두 개의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유상도시론이 떠오를 수 있다 이랍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 디킨선이 주장한 3지대 구조론. 도시가 성장할 때 세 개의 지도를 형성하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지대가 세 개니까 3지대 구조론으로 명명을 했는데, 이 3지대 구조론은 중세 시대에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성장하는 패턴을 가지고 전개한 이론입니다. 중세 유럽 도시들이 이론적 배경이 됐는데, 중세 시대에 유럽 도시들이 성장하는 모양을 보니까 세 개의 지대를 형성하면서 성장 발달을 가다는 거지. 지대가 이렇게 세 개예요. 맨 안쪽에 있는 중앙지대, 가운데 있는 게 중간지대, 바깥쪽에 맨 외곽 쪽에 있는 게 외부지대. 이렇게 해서 도시가 성장하는 게 중앙지대, 중간지대, 외부지대로 세 개의 지대를 형성하면서 성장 발달을 하네. 그 지대가 세 개니까 말 그대로 3지대 구조로 이렇게 명명을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어, 도시 성장 이론이. 메이어가 주장한 금이망 구조 모델 하는 것도 있어요. 도시가 성장할 때 마치 금이가 집을 짓는 것처럼 금이망 구조를 이루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의 차원에서 금이망 구조 모델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할 때 뭐 금이가 집 짓는 것처럼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지? 금이망을 형성해 가면서 도시가 성장한다. 그래서 요 모양의 차원에서 금이망 구조 모델이라고 한 거고요. 도시 성장 이론 정말 쉽잖아요. 이론 이름 속에 다 용어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금이망처럼 성장하니까 금이망 구조 모델. 세 개의 지대를 형성하니까 3지대 구조론. 리본처럼 성장하니까 리본하고 같은 말이 유상도시 이론. 부채꼴을 이루니까 부채 순서로서 선행 이론. 핵이 여러 개니까 다핵심 이론. 동시형상으로 성장하니까 동시만 이론. 뭐 이게 뭐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이런 데서 문제 나오는 걸 틀린다. 아이고, 그러면 2.5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2.5점 그 한 개 맞춰갖고 2.5점 점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이 잘 모르죠? 2.5점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한 개의 중요성을, 참, 한 개 때문에 이 가슴을 쓸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죠? 오늘 또 그것 때문에 또 한잔 해야 돼, 한 개 때문에, 그지? 참 괴롭다, 한 개 차이, 진짜 1년 공부해갖고 한 개 차이 같으면, 진짜 참, 입맛, 밥맛 다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게 남의 일 같지?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좀 야무르게 좀 하시라. 그죠? 시킨 대로 좀 해가지고 서브노트 만들어라 그러면 서브노트도 좀 만들고요. 또 만들었으면 다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 하루에 2개씩 좀 봐요. 학원 오면서 한 개 보고 집에 가시면서 한 개 보고 활용을 내지고 만들어 놓고 뭐 제사 지낼 것 같으면 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잘 하고 있죠. 서브노트. 그죠? 2차 과목도 그날 배운 거 요약 딱 하고 있죠. 2차 과목도 중요 포인트를 딱 중요 포인트를 2-3번 읽어요. 그리고 A4 용지에 이렇게 써라 그랬다. 그 읽은 걸 써가지고 오늘 뭐 1월 10일 같으면 1월 10일 공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3장이 될 수도 있고 2장이 될 수도 있겠죠. 날짜별로 일주일마다 차근차근 모아놔. 그렇게 해서 2월 말에 가서 딱 편집을 하면 그게 여러분이 만든 요약집이에요. 2월 말이 되면 이 과목마다 서브노트나 요약집이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이걸 책상에 얹어놓고 공부하면요. 공부할 게 없어요, 진짜. 메모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살만 조금씩 붙여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참 편하게 공부해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내가 뭐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이 못 따라할 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거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뭐 책을 한 권을 전부 옮겨 적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서브노트라는 게 핵심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만 적으면 되는 거고 오늘 물론 도시 성장 이런 것도 몇 개를 적어야 되지만, 이 실제 4번부터는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더 들으면 다 이해하는 거고요. 1, 2, 3은 세 가지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몇 가지 포인트만 지금 모든 걸 다 뭐 그림까지 그려놓고 막 이런데, 그림은 무슨 그림을 또 왜 그리노? 그죠? 수첩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쟁점들만 딱 핵심이 되는 쟁점.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시험 포인트, 이런 것만 딱 적는 거지. 뭐, 모든 걸 다 적으려고 하시지 마요. 자, 2번으로 가서 경제 기반 이론. 이 경제 기반 이론은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3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 경제 기반 이론은 어떤 거냐면,
자, 만약에 지금 대구 지역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된 산업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구 지역 같으면 섬유 산업이 가장 특화된 산업이라고 봐야죠. 그죠? 지금 뭐 섬유 산업이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아직 지금 섬유 공장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은 섬유 산업입니다. 포항 지역을 대표한다. 그러면 포스코가 있으니까 철강 산업이 되겠죠.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은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 있으니까 자동차 사업이나 조선업종 이런 게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이죠. 그죠? 그 지역 내에서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기반 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구 지역에는 지금 섬유 산업은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지만 자동차 업종 아무것도 없죠. 자동차 업종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수입에 의지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화되어 있는 섬유 같은 경우는 외부 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하지만 그죠? 다른 산업은 열세를 면치 못하니까 딴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야죠. 이렇게 그 지역 내에서 특화되어 있지 못하고 열세를 면치 못하는 산업을 비기반 산업이라 하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섬유 산업이 만약에 기반 산업이면 이 섬유 산업을 육성하잖아요. 그럼 섬유 산업의 성장이 다른 비기반 산업의 성장까지를 유도해가지고 도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런 이론을 경제기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4번 지문 출처. 경제기반 이론은 기반 산업을 성장 육성시키면 이 기반 산업의 성장이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도시 전체의 성장을 주도한다는 것. 이런 이론을 경제기반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경제기반 이론에서 도시 전체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기반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면 기반 산업이 이 지역 내에 기반 산업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구 지역 내에서 어느 산업이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척도가 입지계수예요. 그래서 이 경제기반 이론에서는 입지계수, 이걸 계산하는 문제만 3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됩니다. 이 입지계수, 어떤 지역에서 특정 산업이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느냐, 그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가 입지계수인데, 자, 입지계수는 분모가 전국의 고용비율, 분모가 전국 고용비율이 되겠고요. 분자가 지역의 고용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고용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전국의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국의 모든 산업에 고용된 사람 중 전국의 특정 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몇 명을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산업 고용자 중 특정 산업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비율이 되어 있고요. 지역 고용 비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서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있겠죠. 지역의 모든 산업 고용자 중 지역의 특정 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몇 명을 차지하느냐. 요 비율이 이제 지역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이 비율을 구해서 입지계수의 크기가 나온다. 그러면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전국보다 지역 고용비율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기반 산업, 수출 기반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입지계수가 1보다 적은 값이 나오잖아요. 입지계수가 1보다 적은 값이 나오면 지역 비율이 전국에도 못 미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아주 열세를 맺지 못하고는 비기반 산업이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올 수밖에 없는 비기반 산업이라는 뜻이 되고, 입지계수가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국 비율하고 지역 비율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계수가 이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그 지역에서 아주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는, 뭐야, 이 기출산업이 아가 맛이 갔네, 이제. 밥때가 됐구나. 기반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기반산업. 기반산업이라는 뜻이고, 입지계수 1보다 적으면 비기반산업이라는 뜻이죠. 그죠? 뭐 제가 글자 한자 잘못 적어도 다 이해하시죠? 그죠? 공부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지? 똑똑하시고. 여기 입지계수는 100% 계산 문제로밖에 안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는 아예 안 나옵니다. 역대 시험에서 12회 때 한 번 이 서술형 문제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계산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보통 평균 한 3년에 한 문제꼴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재작년에는 나왔습니다. 28회 때 계산 문제로 나오고 29회는 안 나왔는데 모르죠. 이번에 30회 때 또 출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자요. 거기에 이제 그 길잡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고, 기출 문제는 앞으로 제가 해결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번 다뤄줍니다. 그게 연습 문제, 사례 연습 문제를 가지고 입지계수 계산한 요령을 한번 습득을 해봐요, 오늘. 자, 다음 보기의 표를 이용하여
그 Z 지역의 섬유산업에 대한 입지 개수를 계산하시오. 나와있지? 근데 지금 전국을 보면 전국의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죠. 근데 그 중에 섬유산업, 특정 산업인 전국의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200만 명 아닙니까? 근데 Z 지역을 보면 Z 지역에서는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0만이야. 그죠? 근데 특정 산업, 이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5만이죠. 그럼 그걸 이제 요게 대입하면 돼. 그럼 자, 전국 비교부터 구하면 전국은 모든 산업에 몇 만이? 1000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섬유산업에는 200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1000만 중에 200만이 분모가 됐죠. 전국 비율. 지역, Z 지역을 보면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0만이고, 그 중에 섬유산업, 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5만이죠. 그럼 50만 분의 25만. 이게 이제 분자, 지역 비율이 되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1000분의 200. 1000분의 200이면 5분의 1이죠. 그죠? 5분의 1이잖아. 0 두 개씩 띄면 10분의 2니까 10분의 1은 5분의 1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50분의 25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요렇게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해 놓고 이제 이걸 계산할 때 잘 봐요. 분수를 계산하는 요런 게 있어. 요, 분모의 분자하고요. 분자의 분모. 요 두 개를 곱하는 거야. 아니, 가운데 두 개를 곱한 게 어디로 가느냐? 분수의 분자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분모의 분모하고 분자의 분자. 요, 이제 맨 위에 있는 거하고 맨 아래에 있는 거. 요 여기 바뀌다. 큰일 날 뻔했다. 요거, 가운데 두 개를 곱한 게 분모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하고 맨 위에 두 개를 곱한 게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아주 쉬워. 2 곱하기 2는 뭐야? 1은 2. 그 다음에 5 곱하기 2니까 5죠. 2분의 5가 답이죠. 5 나누기 1은 얼마? 2.5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입지계수를 2.5 계산해도 되고요. 또 물론 이거는 요 가운데 두 개 곱해서 분모에, 맨 위에 맨 아래 거 곱해서 분자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율이니까 이거 비율을 우리가 직접 또 구하면 또 됩니다. 자, 1000만 분의 200이면 0한개씩 되면 100분의 200이니까 몇 프로 분모는? 20%죠. 20%고 분자는 50분의 25니까 뭐야? 5분의 1이잖아, 그지? 2분의 1이니까 얼마고? 50%죠. 그러니까 50 나누기 20이 얼마고? 역시 2.5죠. 이렇게 비율을 50%, 20%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 분수를 계산하는 요령을 좀 익혀놔요. 요렇게 가운데 두 개 곱한 게 분모에, 맨 위하고 맨 아래 게 두 개 곱한 게 분자에 간다. 요걸 익혀놓으면 분수 계산하기가 좀 편해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까지는 다 해. 나누기 요 분수만 딱 나오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안 하려 하거든, 계산을. 근데 실제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계산 문제는 분수 계산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분수를 계산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요런을 좀 습득해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또 풀려고 한번 해보셔야 돼. 그다지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지금은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값이 나왔죠. 1보다 커도 한참 겁니다. 이게 2.5면. 그러니까 지금 이 Z 지역의 섬유산업은 전국 비율보다 2.5배 정도 비율이 높으니까 아주 Z 지역에서는 섬유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수출 기반 산업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특정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가. 그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를 입지계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연습을 좀 해가지고 풀려고 한번 노력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입지이론에서 지대이론하고 도시성장이론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상업입지론, 상권에 관한 이론하고 공업입지론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 입지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에 다룰 상업입지론입니다. 상권에 관한 이론이고요. 공업입지론은 뭐 한 3년 단위로 한 개 정도 나오는데 입지이론이 다음 주에 뭐 1시간 정도 하면 끝나지 싶어요. 그러면 이제 4편 정경론으로 가겠죠. 정경론도 지금 2년 연속 6문제씩이 출제된 중요한 파트죠. 일단 수업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 되게 좀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매서워가지고 기온이 떨어졌는데 또 좀 뭐 따뜻해질 때가 안 오겠습니까, 이제? 이제는 뭐, 1월부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날 배운 걸 복습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조금씩 소화를 시켜가야 또 중급이론 3, 4월도 어느 정도 접목이 되고 심화이론까지도 접목이 돼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날 배운 걸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 안 하면 들을 때마다 알 것 같고 듣고 나면 조금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남은 한 주도 즐겁고 유익한 한 주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